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된다는 건데요.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1994년을 뛰어넘어서 올해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1루 진단, 폭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해봅니다. 관련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소개된 두 분의 전문가 말고도 KBS 기상 전문 기자 김성환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는 아주 사람들 만나면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이게 이제 인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더위 과거에 체감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7월 11일부터 거의 18일째 지금 열대와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많이 힘들고 짜증스러운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 만날 때마다 사실 다 폭염 얘기를 하면서 제가 31년 기상청 근무하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만큼 그 폭염이 좀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한 해 같습니다. 네. 우리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개인적으로 이 더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그 보도에서도 나오듯이 94년에 많이 더웠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에 비해서 이번이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1997년부터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3년 전에 저희가 울산으로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울산에서 경험해 보면 가장 지금 더운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그 기상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어떤 곳입니까? 예, 저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국립연구기관입니다. 당초에는 1997년에 국립방재연구소로 개소가 돼서 이제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재난이 과거에는 방재연구소라고 할 때는 주로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가 이제 사회 현상들이 복잡한 어떤 재난이나 재사고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이름도 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개칭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모두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연구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제 국립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공무원 조직으로 이루어진 곳은 저희 연구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궁금한데요. 연구원들 수는 일단 저희 연구원들이 공무원 조직이라서 그렇게 늘어나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은 과거에는 또 비정규직이라고 했지만 무기계약직 연구원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한 220명 정도가 연구 인력이 되고요.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박사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상당히 큰 조직이네요. 예, 그만큼 과거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한 18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커짐에 따라서 어떤 재난이나 재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그리고 또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수요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에 대한 관심을 그 연구원의 규모가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성환 기자, 우리 흔히 열대야 그러는데 요새 계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초열대야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중위도 지방에서는 25도를 넘어서면은 그 열대라고 하는데요. 열대 지역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런 표현이겠죠. 초열대야는 기준이 30도가 됩니다. 그래서 밤새 30도 아래로 기온이 안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되는 건데요. 초열대야는 이게 이제까지 2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올해가 이미 한 차례 발생을 했고요.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그 강릉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강릉의 경우에는 서풍을 타고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그 공기가 더 뜨거워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기온이 더 그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네. 더 추가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초열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초열대가 그러니까 그 밤에도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게 초열대인데 네.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밖에 두 번, 없었는데 이제 이번 이번에 더위에 한 번이 있었다 네, 이런 발생했습니다. 얘기입니다. 참 기록적인 예. 더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더위 관련 기록을 청장님 좀 정리해 보시면 예,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나요? 지난 26일 날 경산에서 네. 40.5도 기온이었습니다. 그 전에 24일 날 영천에서 40.3도에서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네. 그 지역에 있습니다. 일부 그 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1973년 저희들이 기상을 전국적으로 관측한 이래로 94년 이후 가장 그 더운 그런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기자 말씀하셨지만 강릉의 경우는 23일 날, 7월 23일 날 31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 그 초열대야. 그런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의 경우도 29.2도 해서 거의 서울 육박했네요. 관측 이래 그러니까 1907년 처음 관측한 이래 111년 만에 처음 그 최저 기온이 29.2도 나타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994년 최악의 폭염, 최악의 더위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94년 여름 어땠는지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정리해봤는데 한번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시민들은 수영장과 공원으로 그늘을 찾아 나섰지만 어느 곳에도 시원함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모여든 시민들, 웃옷을 벗고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잔뜩 달아오른 차량은 엔진마저 멈춰서 물을 뿌려 식힙니다. 힘겨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대구는 두 차례나 39.4도까지 올랐고 35도 이상의 경보급 폭염일수가 43일에 달했습니다. 서울도 38.4도까지 올라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이 지역 최고기온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대구와 서울의 최고기온은 아직까지는 이보다 조금 낮은 38.6도와 3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이미 3명이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당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3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립기상과학원이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즉 평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는지 조사한 결과 사망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994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폭염이 길어진 탓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올해와 다른 점은 1994년의 경우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는 전형적인 폭염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에다 뜨겁게 데워진 티베트 고원에서 발생한 열 고기압이 추가로 확장해와 폭염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994년 대구의 경우 9월 초까지 35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1개월 기상 전망에서 올해도 9월 초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 리포트였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를 보니까 청장님, 43일, 94년에는 43일 기록인데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18일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 더위가 94년 43일 기록을 깰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아직 더위가 시작한 단계고 8월 초까지는 저희들은 더울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8월 중순까지도 기온이 폭염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94년의 경우 가깝게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얘기를 들으면 거의 그 기록에 육박하지만 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인데 김성환 기자도 그렇게 보나요? 94년 대구의 경우요. 네. 7월 최고 기온을
1일부터 30일까지 평균해 보니까 네. 36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36도까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매일 36도까지 오른 게 43일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한 7월 한 달 동안 예, 7월 한 매일 달 동안 36도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숫자만 생각해도 굉장히 끔찍한 덕인데요. 네. 지금 최근 대구가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94년 대구에 비하면 좀 전에 청장님께서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이고 앞으로도 이게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박하게 가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94년하고 비교해서 올해가 더 더우냐, 94년이 더 더우냐 이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한 어떤 지금 폭염이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심 원장님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일단은 이건 저희 재난 쪽의 개념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기상적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상 기후에 의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 공간적인 어떤 온도의 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민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94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에어컨을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공간이 많아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시원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아주 더운 것이고요. 특히 공간적으로 그런 부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건강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특히 고령화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고통을 느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문명의 이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더위에 좀 약해진 측면도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이신데 기본적으로 또 이게 한반도가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더워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하층에 이렇게 덮고 있고 아주 무더운 공기가 그다음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에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거의 공기 덩어리가 안정한 상태로 장기간 가고 또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안정한 상태에서 오래 갑니다. 거기다 보통 제트 기류라고 해서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행으로 이렇게 여러 번 지나가면서 흐트러 주는데 이게 많이 북쪽으로 가서 있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극쪽에 있는 찬 기단이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학적인 패턴을 봤을 때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저희들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의문이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베트 고기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꼼짝 없이 뜨거운 공기가 갇혀 있다. 거기다 이제 제트 기류가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걸 흔들어줘야 되는데 북쪽에 가 있어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이게 지금 대충 미국, 캐나다, 북구, 어떤 지구 북반구의 일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거기는 이런 걸로 설명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 기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슷한 맥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기에 우리가 장마가 올해 7월 11일 매우 일찍 끝났습니다. 장마가 이게 끝난 걸까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상장을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가 검토가 됐었는데 하나는 적도, 하나는 극이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적도, 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쪽을 보니까 우리와 가까운 이 북서태평양 쪽이 굉장히 덥다. 바닷물이 굉장히 뜨거운 바다가 팽창해 있다. 그리고 팽창한 공기가 상승을 해서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됐고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다른 지역도 지금 예를 들어서 캐나다,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스웨덴, 북유럽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 부분은 북극 쪽을 좀
북극 쪽을 연구한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아까 제트 기류를 설명을 했는데 제트 기류가 평소 이렇게 중위도로 내려오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네. 그게 현재 꽉 막혀 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중위도가 계속 햇빛 받아서 더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가 당분간 깨지기 어렵다라는 그런 진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화될 거다고. 어떻게 심 원장님도 이런 네. 분석에 거의 동의하시나요? 예, 기상학은 아무래도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네네. 재난 쪽으로 보면 항상 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은 뭐 59년 태풍 사라오라든지 네. 태풍 램이라든지 루사라든지 이때의 대부분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태풍 13호, 14호 태풍이 예, 그 당시에 8월 말에서 9월, 네. 쉽게는 9월 말까지 이렇게 일어났던 어떤 형태에 비해서 훨씬 태풍의 발생 횟수가 많아지는 걸 보면 우리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어떤 적도 지역에 있어서 그런 뜨거운 공기와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대전제가 되는 거는 지금 지구온난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칠 때 이렇게 된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 여름에는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폭염, 최고 기온 이렇게 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괜찮아진다 보기는 오히려 또 다른 그 이상 기온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 기온의 확률, 그 변수가 더 많아져서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떻습니까? 김성환 기자, 태풍 종달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 효자 태풍이라고 예. 말들 하죠. 태풍이 와서 이제 이 뜨거운 공기를 좀 무너뜨리고 비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종다리가 이제 일본 열도 쪽을 이제 관통을 할 텐데요. 종다리가 보통의 태풍의 진로와는 달리 일본을 건너서 한반도로 접근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태풍이 굉장히 세력이 약해질 거고요. 아마 비를 직접 몰고 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람의 방향을 조금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남서풍이 가장 무더운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그걸 약간 북서풍 계열로 잠시나마 바꾸면서 동해안과 영남 쪽은 조금 기온이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한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효자 태풍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쭉 지금 그 기상청에서 근무하셔서 거기서 또 공부하셔서 박사학위도 따시고 또 지금 이제 청장까지 되셨는데 올해 폭염 언제까지 이어질까 제일 어떻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보를 하면 이제 단기예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한 열흘 정도, 그다음에 보름 정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8월 초까지는 폭염이 지속될 거라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확실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계절이나 장기예보 측면에서 봤을 때 8월 중순까지도 아마 폭염이 가능성이 높고 높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7월 11일부터 진다면 한 달 이상 이 폭염은 지속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김성환 기자, 청장님 그 전망에는 동의하시나요? 어떤 거예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자들 쪽에서는 현재 구조가 굉장히 깨지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후학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선가 미세먼지 또 남부 지역에서 또 나쁨이 나왔던데 이렇게 더위하고 나쁨 겹쳐지는 거는 그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정체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오염원이 계속 나오는 지역에서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주로 이제 영남권에서 울산, 부산, 영남권에서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지금 재난의 그 영역에 어떻게 지금 속해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그 여러 가지 재난의 유형이라든지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재난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확실하게 그러한 현상에 의한 재난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 것이 사실은 폭염도 마찬가지고 그랬었던 것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을 그냥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난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찾고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방향으로 볼 때는 언젠가 재난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관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뭐 폭염, 무더위, 불볕더위, 가마솥더위 그게 뭐 다 구분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그냥 덥다는 얘기죠. 무더위 하면 특별히 이제 습기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더운 거고, 불볕더위 하면 그 햇빛이 아주 강해가지고 뜨겁게 일하는, 폭염은 뭐 일반적으로 무더운 일반적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들은 게 삶은 더위다. 모기를 죽이는 더위다. 실제로 김성환 기자, 이 더위 때문에 모기가 줄어드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저도 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많이 줄었던 거 체감하고 있는데요. 모기 곤충의 경우에는 고온 환경에서 굉장히 생육이 빨라져서 이 생애 기간이 짧아지는데요. 그런 특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장마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마가 빨리 끝나고 주변에 보면 물웅덩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기 유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더위는 모기가 살기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김성환 기자 얘기 중에 물웅덩이가 없어졌다. 이게 이제 바로 가뭄이 연상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가뭄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뭄은 뭐 여러 가지로 합니다. 기상학적 가뭄이 있고 뭐 농업적 가뭄이나 수자원적 가뭄, 생활농업 가뭄이 있는데, 현재 내린 강수량 측면을 보면 가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폭염이나 이 더위가, 장마가 짧고 더위가 지속되면서 사실 밭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이 지금 부족한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 물웅덩이도 물론 이렇게 적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상적으로 말하는 가뭄은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보는 기상학적인 가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에서는 또 물을 농사에 관련돼서 이렇게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적인 가뭄 예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러한 지금 폭염이라든지 이 현상이 있기 전에 전국적으로 좀 비가 골고루 많이들 뿌려져서 현재까지는 지금 매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전하지만 이것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고 기자님 말씀하신 8월 중순까지 갔을 때는 바로 저희가 그 지역적인 어떤 가뭄 현상으로 또 다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성환 기자 어떻게 보세요? 8월 중순까지 일단 확률이 높다니까 그때까지 갔을 때 어떤 폭염에다 또 가뭄 어려움까지 또 겹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신데. 94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리 경고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는 그간의 비가 내리는 양에 비해서 이제 어떤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 상태가 이제 그다지 비가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가뭄이
나타날 수 있다 경고하고 그 물을 아끼고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네, 계신다고 예, 보이네요. 예. 그 지금 쭉 그 폭염 피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명 피해도 있고 또 뉴스를 보면은 농작물 피해, 뭐 가축 피해 많은데요. 이제 그 피해 양상하고 한번 대처 방법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 또 지금 폭염 피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상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고 가시죠.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와 끈적한 습기,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는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과 경산 등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40도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는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축의 집단 폐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닭과 오리 등 200만 마리 넘는 가축이 폭염 피해로 폐사했습니다. 폭염 속에 남해안 양식장을 중심으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도쿄 지역이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는 등 유례없는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증세로 최근 엿새간 9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가 하면 선로가 휘어 전철이 탈선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접한 북미와 북유럽도 더운 공기로 뒤덮였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약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웨덴에선 더위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대형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이상 고온 현상은 앞으로 더 광범위하게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그 폭염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 보셨는데 윤상 기자 리포트였습니다. 그 원장님,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온열 질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폭염이 지속되면서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을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중에 제일 먼저가 열사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열사병이라는 것이 고온 다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사람의 몸에서 열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않아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계속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두통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일어나는 열사병이 사실 가장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열탈진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땀이 너무 많이 배출이 돼서 수분 손실이 많아서 또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온은 정상 수준이지만 탈진을 한다 해서 열탈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것도 열실신이라고 해서 이제 잠깐 정신을 잃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련이라고 해서 몸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로 이상을 나타내는 경련도 있고, 열부종이라고 해서 일부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구분이 되는데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것을 열사병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습기가 많아서 이게 땀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질환 같은데요. 그 온열 질환 사망자를 이제 그 집계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까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 온열 질환자가 생기면 119 구급대를 통해서 급히 응급실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서 온열 질환자이다 아니다를 의사가 판단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치에 대한 데이터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좀 노안도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집계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그 초과 사망자와 온열 사망자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초과 사망자는 한 해마다 어떤 기간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돌아가신 분들이 쭉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계청에서 합니다. 그 집계를 하다 보니까 평균에 비해서 아주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을 때를 흔히 초과 사망자라고 얘기하고 94년에 그래서 이제 기상과학원에서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수가 한 3,000명이 넘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계속되는 폭염에 의한 문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청에서는 매년 해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정을 하고 그 중에서 온열 질환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부터 그리고 저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해마다 온열 질환자의 사망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게 되겠죠. 그렇지만 온열 질환자 속에는 그러니까 실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 병원에서 그냥 사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는 연말에 집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온열 질환 증상으로 그 응급실에 실려와서 거기서 어떤 그 사망하시게 되면 그건 바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부분은 이제 초과 사망자로 또 추정을 해서 또 집계를 하는 그런 방법이군요. 김성환 기자, 온열 질환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더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온열 질환하고 뭐 상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온열 질환을 더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열탈진. 더위 먹었다는 것도 여기 그렇습니다. 속하는 건 열탈진, 열사병이 다 더위병입니다. 그리고 냉방병, 하도 에어컨을 많이 또 쐬서 냉방병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도리어 아까 그 열사병이라는 것은 밖이 아주 더우면서 땀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냉방병이라는 것은 너무 차가워서 그 여전히 땀이 배출이 안 되거나 몸의 신체적인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간적으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셨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면 도리어 더 그 온열 질환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냉방병 자체가 온열 질환은 아니지만 그게 더 온열 질환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폭염을 그 재난으로 이렇게 다루고자 할 때 우리가 폭염에 의한 그 사망이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그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폭염을 얘기합니다. 뭐 그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 폭염이 있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데 온열 질환자가 생기고 또 거기에 따라 2차 질환자가 생깁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이 기존의 그 질병이나 이렇게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2차 질환이 생겨가지고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치게 되면 정말 그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그 자연 재난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 온열 질환 피해 막기 위해서는 뭐 흔히 물, 그늘, 또 휴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면 이제 뭐 예방되는 건 뭐 누구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제일 먼저는 그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그 열사병이라든지 피해가 나시는 분들의 집계를 보면 통계를 보면 도시와 농촌으로 나눴을 때 그 농촌이라는
곳이 훨씬 더 한 10배 정도에 가깝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번기라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늘 정부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또 이제 홍보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피해가 덜 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아스팔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온도를 집약적으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평균 기온이라든지 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급작스러운 어떤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네. 이 어쩔 수 없이 건설을 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노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도 이미 17년에 작년부터 해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어떤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꼭 이것을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정기적인 휴식과 그다음에 그늘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 각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은 베트남에서 온 한 근로자가 농촌 밭에서 일하다가 그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베트남 근로자가 그날이 첫날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어떻게 마음이 좀 아팠는데 지금 우리 심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이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바깥 야외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김성환 기자가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바깥 부분에 우리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40, 50대 남성들입니다. 아, 예. 연령하고도 관계가 있군요. 네, 40, 5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 바깥에서 야외 활동 중에 이제 사고를 당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작업장 안전수칙의 문제일 테고요. 저는 또 이와 또 그 내부의 실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내에서는 빈곤층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울 때 예를 들어서 무더위 쉼터가 있다고 그쪽으로 피신하시 몸을 이동하시면 됩니다고 얘기했을 때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네. 직접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꼭 야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창문 없고 네. 쪽방 같은 데서 네. 거주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참 안에 들어와 있어도 고통스러울 텐데 말이죠. 예, 그거를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분야를 통해서나.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들을 어느 정도를 이제 사전에 확인을 할 것인가를 미리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냉방용품이라고 하죠. 뭐 그런 선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느라고 구비를 또 사용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업시간 이후에는 그걸 사용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 이후에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약 초열대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지단체별로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어느 특정 업체 같은 경우 민간 업체에서 요새 옷이 시원하게 입어도 그렇게 덥지 않은 옷들 같은 경우도 소재를 가지고 만든 옷들을 또 보급도 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그런 기부 문화도 있지만 프랑스 사례를 보면 미리 그러니까 가족
가족들 중에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 케어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지정해서 어떤 역할을 나누는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총장님.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온열 폭염에 대한 대책을 지시를 하셨고요. 아마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폭염 대책 회의라든가 대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관련 부처들이 다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숙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쪽박촌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갈 거를 거의 매일 간다든가 또 필요한 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뭐 저희 기상청에서는 이런 그 사회관리사라든가 그다음에 방제 담당관들한테 SNS 문자로 폭염 정보를 전합니다. 도시하고 농촌에하고 어촌에 이장단 같은데 그러면 방송을 한다든가 직접 그 취약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폭염대책본부가 발족했다는 기사는 제가 봤고요. 나름대로 시적절한 조치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무더위 쉼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낮 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낮이 더우니까 거기 낮에 그 더위를 좀 피하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쪽방촌 같은 데는 그 지금 열대야 같은 지금 상황에서 밤에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8월 중순까지 이 상황이 예견이 된다면 우리 흔히 그 수해나고 그러면은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그 수재민들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방촌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그런 그 시설들을 조금 오픈해가지고 그 낮밤 할 거 없이 거기를 좀 이용하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움이 많나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또 보면 남부가 더 온도는 오르는데 중부의 피해가 더 많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 그 기상청 소속의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연구 결과가 좀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 말씀하신 초과 사망률을 조사해 봤을 때 사실 남부 지방보다 중부 지역 서울 인천에 있는 지역의 초과 사망률이 거의 한 3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쪽은 뭐 한반도 작기는 하지만 그 더위에 많이 적응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북쪽에는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1차적인 분석이 있고요. 또 대도시 같은 이제 서울, 경기 이런 인천 쪽에 있는 그게 굉장히 그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또 이제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초과 사망자냐 온열 질환자 사망자냐의 차이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보면 그 응급실로 아까 신고가 돼갖고 저희가 통계가 잡히는 그 온열 질환자의 수를 보면 또 이게 반대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 대구 경산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응급실로 환자가 많이 오고 그로 인한 사망자나 피해자도 많다는 통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나타나는 현상만 그런 건지 또 그 그렇죠. 가려진 또 밑에 어떤 뭐가 있는지 그건 이제 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폭염 대책본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폭염도 지금 이제 재난의 개념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성숙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재난으로 넣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것 같은데 폭염에 의한 피해 구제나 뭐 보상 같은 게요. 네, 그렇죠. 정확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법에 의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에서부터 복구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것들을 법과 틀을 가지고선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보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피해를 입으신 뭐 사망자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위로금과 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각 부처는 어떤 역할을 사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협력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매뉴얼로 만들어져서 구체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사망을 하시거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저희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리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산입을 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 다음에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확실한 어떤 사망자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통계나 이거와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약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반복적인 문제들로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 부분 반드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을 지원하고 사회의 어떤 문화부터 어떤 체계들을 바꾸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러면 재난으로 이 폭염이 포함되는 거는 어떤 절차를 걸어서 언제쯤 될 걸로 지금 청장님 보시나요? 예, 우선 폭염이 자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1장 제3조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혹은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래서 현재 뭐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뭐 지진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는데 폭염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거에 의하면 폭염도 이 정의에 적합하기 때문에 되는데 입법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정부에서 특히 행정안부에서 처리할 거라고 약속을.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을 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네요. 예. 개정안이. 네. 개정안이 아마 연내에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재난이 되고 또 피해도 보상하고 하려면 모든 거에 그 기준이 되는 게 아마 폭염주의보 경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제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김성환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33도 이상 이틀, 뭐 35도 이상 이틀 그러면 이제 주의보 경보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손볼 필요는 없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폭염주의보 경보 기준이 그간에 사실 기준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불볕더위 하면서 우리 그 습기를 넣는 무더위의 개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차이가 있고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33도 주의보, 35도 폭염 경보 이렇게 간단하게 가고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더 간단해진 게 명쾌한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35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폭염 경보가 전국에 내려져 있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게 경보가 경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를 내린 상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고가 못 되는. 거긴 지금 지적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주의보 경보를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예상될 때 주의보, 35도가 2일 이상 될 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이 35도도 그 피해를 받는다는 그 피해 측면, 재난이 된 피해 측면에서 보면 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재난으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폭염 영향 정보라 그래가지고 33도 되지 않았지만 31도 이상이 돼가지고 뭐 일정 기간 지속된다든가 어느 지역이 된다거나 그 폭염 관심 정보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냅니다. 그다음에 주의보 경보가 있고 경보 중에서도 아주 지속될 때는 아주 심각한 단계로 이렇게 4단계로 만들고 그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이나 가축이나 농업에서 행동을 해야 될 때 액션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거 이런 정보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그 폭염 영향 정보를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정식 그 서비스는 아니고요. 지금 요게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범을 조만간에는 바로 그냥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예전에 우리 호우의 예경보에 대한 기준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갖고 개선을 이제 기상청에서 했듯이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경보가 내리는 것도 걱정이고요. 그렇죠. 또 미리 그렇게 더위를 걱정을 안 하는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혹시나 늑대 소년처럼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도시가 아주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훨씬 더 똑같은 기온이라 하더라도 노출도가 많이 심한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서 노출도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정말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일률적인 어떤 기준으로 가기보다는 좀 지역에 따라서의 어떤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피해를 받는, 영향을 받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보나 주의보 이것이 달리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선 피해 조사도 하고 과거와 비교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저희들 기상청에서 사실 영양예보라는 이런 이름으로 우리 재난안전연구원, 산림청, 여러 다부처에서 지금 그런 서비스, 영양예보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원장님 얘기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예. 가급적 빨리 아주 좀 깔끔하게 안을 좀 만들어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폭염이 재난에 들어가면 요번에 보면 가축 피해도 엄청난 것 같아요. 몇백만 마리 이러고 농작물 피해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도 다 보상이 그렇죠. 주어지는 건가요?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그것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피해도 있지만 2차적인, 3차적인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후속적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김성환 기자, 그런 부분 말고 지금 가축하고 농작물 피해 때문에 이제 곧 추석이고 그런데 곧 또 김장철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이번 더위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사람이 온열 질환만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94년 경험, 2016년 8월 폭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폭염이면은 사회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보면은 아까 전철이 탈선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주 세세하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나올 거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해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 측면에서 보면 94년을 능가하는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그 피해 부분에는 94년도 피해를 일단 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보다 더 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겠고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폭염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폭염이 온실가스가 하여튼 주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상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지금 기상현상 중에서 이상기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라든가 폭염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많은 그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확정적인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본다고 보면 기후변화는 거의 뭐 대부분이 공감하듯이 온실가스 배출, CO2 배출량이 많아서 그것이 기후변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폭염도 기후변화의 원인이고 온실가스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네. 그 보니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증거율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현상은 이미 거의 30년 전에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가 됐고 네. 그것을 실천하자고 해서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리우 협약이라든지 수많은 선언들이 있어 왔지만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회의 시스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경제 활동의 모든 것에서 그런 부분이 다 그런 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어 왔기 때문에 이게 30년 후에 이런 영향을 주거든요. 결국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도 당장 고쳐지지 않고 서서히 변화되는 어떤 요인으로 작동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열섬 현상이라든지 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인공위성의 영상을 보면서 보면 특히 이런 개발 정도가 심한 곳이 아주 열섬 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뭐 도시에 녹화를 한다든지 옥상에 빗물을 받자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실천을 함으로써 훨씬 에너지를 절약을 하면서도 그런 열섬 현상을 이런 온열에 대한 질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실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좀 적극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성환 기자도 이게 온실가스가 어떤 주범인 내지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상당히 작용한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나요? 그 학자들을 보면은요, 거의 저는 98%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 2% 정도는 동의 안 하고 있다. 굉장히 격차가 큽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는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 간혹 이렇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인간이 뿜어낸 온실가스가 현재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고, 그다음에 학자들이 그 과학 수사대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한반도 폭염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맞을까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5월달의 폭염은 지구 온난화가 명확하다. 끝까지 나왔고요. 이번 것도 아마 그런 과학 수사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매주 한 말씀씩 들어야겠는데 각자 처하신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폭염과 관련해서 한 20초씩만 좀 하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폭염이 굉장히 심각한 자연재난이라는 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자뿐만 아니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관리의 차원에서는 크게 보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법과 규정과 그다음에 예산 조직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대안, 이론적인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를 믿어주고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같이 실천하는 이런 삼위일체형의 어떤 재난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기자. 폭염은 우리 사회 안전망을 테스트하는 어떤 잣대라고 합니다. 폭염의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취약계층, 못 사는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국가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 가장 우려되는 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가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루어진 단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